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영화 유튜버를 하다가 영화 평론가로 데뷔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화 감독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제작을 했고요. 인격살인이라는 영화인데, 그 작품이 이제 작년에 촬영이 끝났고, 이제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단계에 왔고요. 영화를 만들 때, 한국 영화가 위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죠? 한국 영화가 위기다. 이제 사람들이 영화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송중기가 나와서 펑펑 울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망하고 있죠. 한국 영화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투자가 안 돼서 그래요. 투자가 되고 상업영화들이 제작이 된다면 영화가 망했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예정된 상업영화 제작 편수가 10편 정도입니다. 10편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30억 이상의 영화들은.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저는 영화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영화 만들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괴짜 얘기를 하셨는데, 괴짜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만드는 되게 쉬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투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영진이의 지원금도 일절 받지 말자. 왜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니까.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제 세계에서 좀 유명합니다. 유명세가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지원금 투자 받지 않고 아주 저예산 영화로 무명 배우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영화를 만들자고 했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영화 개봉하면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몽상 마침내 현실로 이건데, 바야흐로 과학의 시대죠.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과학 유튜버들이 대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과학 유튜버라는 딱지를 떼버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궤도 씨 같은 분하고 같이 방송을 몇 번 해봤는데, 그분들은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학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국문과라는 학과고요. 인문학을 전공한 거예요. 굉장히 문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두렵고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목사님들하고 강연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왜 요즘 젊은 청년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걸까요? 이거를 저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영화평론가한테 그걸 왜 묻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은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패배하셨다. 유튜브에서 누가 기독교 유튜브를 보느냐? 지금은 과학이 대세다. 궤도라든지 안될 과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물며 무슨 생명의 신비를 얘기하려면 갈로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곤충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했던, 한때 수학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저는 인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학문이 이제는 과학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은 인문학의 영역이었습니다.
인문학이 무엇을 위한 학문인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이제는 인문학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옛날식의 어떤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그냥 나쁜 거죠. 인간은 나쁘고 인간 나쁘니까 극기복례해야 되죠. 수기치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과학은 그 설명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이 갖고 있는 설득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유전자. 그러니까 인간이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유전자 단계에서부터 나쁘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전자라는 걸 갖고 와서 이렇게 과학으로 리차드 도킨스가 설명을 쫙 해주면 똑같은 인간은 나쁘다는 말인데 어쩐지 나의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의 영역을 비해갈 수 없고요. 이제 과학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미심쩍은 눈으로 과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무신론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인문학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생물학자가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최재천 교수님이 하는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이게 과학이야? 거의 대부분 인문학적인 주제들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과 통섭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의 야욕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영화 이야기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상 마침내 현실로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과학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영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혹은 영화 속에서 보이는 미래 세계가 앞으로 우리의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미래 세계를 그리는 작품들을 보면 저거는 우리가 나가야 될 미래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상상 속에 있는 미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옛날과는 다르게 이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혁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창작자의 상상력으로는 기술이 발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혁신의 과정들, 이 과정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한 상상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 스타트rek에 나오는 굉장히 미래적인 물건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걸 갖고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근데 스타트렉 같은 거 보시면은 왜 이런 장치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통신도 하고 거기서 무슨 뭐 이미지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버튼 눌러가면서. 근데 이 영화가 나올 때는 이것이 대단히 신기한 물건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스마트폰이랑 비하면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상력의 차이, 물론 이러한 스타트rek의 아이디어가 무슨 뭐 스마트폰, 플립폰이 나왔을 때 그런 아이디어에 영향을 줬다고 하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혁신시키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머리를 싸맨 결과 영화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미래 시대의 발전 이런 것들을 영화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점프를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어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점프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의 점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상의 점프도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작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그 SF 영화의 굉장한 수작이죠. 굉장한 걸작인데요. 이 작품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꿈꾸긴 했지만,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물론 인조인간의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자동차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확률로 자동차는 날아다닙니다. 이 자동차가 왜 날아다닐까? 사실 예전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SF적인 상상력을 잘 발휘하지 못했구나. 이거는 너무 클리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지금도 우리가 날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자동차를 날릴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자동차를 이런 식으로 날려서 모두가 타고 다니는 시대가 과연 올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불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러나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자동차를 날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상상이 영화 속에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이 작품이 나온 거는 제5원소라는 영화예요. 릭 베송이라는 감독의 작품이고, 아직 정신이 멀쩡하던 시절의 브루스 윌리스, 그리고 네, 웃을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브루스 윌리스 형님이 그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온전한 정신이 아니셔서 굉장히 슬픕니다. 브루스 윌리스 형을 사랑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슬프고요. 그리고 밀라 요보비치, 여기 이 작품에서 정말 불가능한 패션을 선보였죠. 도대체 어떻게 여배우한테 붕대 몇 번 감아서 카메라 앞에 서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 깡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나온 장면이 이 플라 발라구나라는 가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이 플라 발라구나라는 이 가수가 나오는 이 씬은 영화의 진행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씬은 없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나와서 공연을 하는 장면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막 총격전을 하다가 도망치다가 넋을 놓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 가수의 등장과 이 노래와 춤의 장면이 정말로 굉장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수의 이런 어떤 인공적인 모습들, 로봇, 그때는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인간처럼 생긴 로봇, 인간과 로봇의 중간 정도 되는 존재가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동작으로 춤을 추고, 그리고 인간이 낼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오토튠으로 완벽하게 조정된 음정으로 노래를 한다면 그게 미래의 어떤 가수와 노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굉장히 길게 연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영화사에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면입니다. 사실 제5원소라는 영화 자체가 평자들마다 평이 되게 많이 갈려요. 저는 좋아하지만. 근데 어렸을 때 전 이 장면을 정말 수십 번, 100번도 넘게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느꼈던 거는 너무 불쾌하다는 감정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쾌함의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고, 이 공연 자체가 뭔가 메스꺼운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가수들이 앞으로 등장해서 세상을 집어삼킬까라는 상상을 그때 당시에는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좀 발전된 형식의 가수는 어떤 것일까? 저는 플레이브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플레이브,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돌, 다 아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혹시 1위도 했던 가수인데, 1위 가수인데, 플레이브 같은 이런 뒤에서 사람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고 표정을 하면 그걸 동작을 인식해서 이런 캐릭터가 노래를 하는 거죠. 이게 현실로 우리는 다가왔잖아요, 플레이브가. 그래서 뭐 인터넷 방송도 이제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자기 얼굴 캡처해가지고 이런
예쁘고 잘생긴 캐릭터가 대신 말을 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외피를 이런 애니메이션의 외피를 입었죠. 그러니까 오타쿠 문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플레이브 같은 이런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간 가수를 별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뒤에 인간이 있는 건 똑같은 것이고 우리는 이 캐릭터들을 보고 즐기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와 버렸고 이렇게 무대도 하고요. 저 무대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무대를 합니다. 그래서 무대할 때 보면은 야 이거를 왜 콘서트를 대체 왜 가는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많이 본다. 그리고 이제 1등을 할 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 가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사람 가수 네, 비비나 뭐 르세라핌 같은 애들인데 이제 플레이브가 1위를 하고 있는 놀랍게도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나 문화적 발전의 방향성은 영화가 예측하는 그런 아주 작은 상상력, 아주 그런 나이브하고 말랑말랑한 상상력으로는 갈 수 없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계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플레이브 같은 가수가 나와서 인기가요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세계관을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발전은 영화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영화적인 상상력이 제가 말씀드렸던 점프가 들어맞았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녀라는 영화예요. 그녀. 이 작품은 2014년에 나왔습니다. 2014년에 나왔으니까 5월 달에 개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미래의 모습, 이게 근미래인데 그 미래의 모습이 마치 물론 2014년 정도면 상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정확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녀라는 작품, 이 호아킨 피닉스라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연기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배우입니다. 이 인물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회사냐면 편지를 대신 써주는 회사. 미래이기 때문에 집에다가 편지를 잘 안 보내요, 사람들이. 그리고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안부는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신 써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내랑 이제 이혼을 했고요. 이혼 중이고, 헤어진 지 오래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환멸도 많고,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운 OS가 출시됩니다. 새로운 OS인데,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OS예요. AI OS죠. 인공지능 OS라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항상 나랑 함께 다니는 비서 같은 인공지능 OS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 때 일단 성별과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성별과 성격 이런 거를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적을 수가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만다라는 이름의 AI를 설정을 합니다. 사만다와의 이제 삶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챗 GPT나 뭐 이런 거 할 때 챗 GPT를 이제 이 표현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교육시킨다라고 하나요? 조교를 시킨다고 하나요? 그래서 챗 GPT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지, 그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계속해서 가르치죠. 챗 GPT를 가르쳐서 내가 원하는 챗 GPT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사만다라는 여성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죠. 이 이어폰을 통해서 사만다가 음성으로 항상 속삭여주고요. 내가 필요한 건 다 해줍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에 이메일 정리해줄까? 이메일 정리해달라 그러면 쫙쫙 분류해줘요. 내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음악 한번 틀어줄까?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음악 어때? 하면서 음악 리스트를 해주는데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사만다와 함께하는 삶이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급기야 사귀기 시작해요.
사, 사만다에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고백을 하고 사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인공지능과 사람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만다랑 이 사랑하는 과정을 영화로 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가까이에 사람이 있고 내가 고민을 얘기하고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나는 계속해서 외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만다는 24시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얘기해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합니다. 같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조금도 외롭지 않다고 느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시도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사실 이런 인공지능과 사람의 어떤 그 성관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관계는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두 가지 정도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나온 방식으로는 그 여성을 불러요.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성이죠. 그 여성을 부르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으로 피부에 스킨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AR이라고 하나요? VR 말고 AR이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자체에 그 사람의 얼굴이랑 표정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만다가 하는 방식은 되게 비슷해요. 이 사람을 불러놓고 사만다라고 생각하고 사만다는 그 안에 또 자신을 이입해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이런 거 하는데 뭐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거부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귀게 돼요. 근데 이 인공지능과 사람이 사귀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루니마라라는 배우인데 아내 역할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처가 이제 만나서 우리 이혼하자 이 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려고 갖고 온 건데 얘기를 하다가 인공지능이랑 사귄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벌컥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네가 원하는 여자가 결국 그런 인공지능 같은 여자였어? 나한테 그런 걸 바랬던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이 결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 뭐 아까도 이세돌 구단과의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인간을 넘어선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높은 지능의 존재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영화에서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인간을 넘어서요. 인간을 넘어선 지능을 갖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을 넘어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인공지능이 초월적인 존재가 됩니다. 마치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최후의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AI랑 사귀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고 사만다한테 물어봅니다. 너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사귀니? 라고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6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6만 명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I는 절대적인 존재고 네트워크에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시에 대답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넘어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만 명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인공지능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인공지능끼리만. 인간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인간의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은 그 단어 하나를 얘기할 때 10년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인공지능끼리는 빛의 속도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점차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든 인공지능들이 합의를 해서 동일한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들만의 세상,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가버리고 인간은 남겨져요. 이런 결론. 굉장히 불교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가버린 거예요. 이 인공지능은 깨달음을 얻어서 신적 존재가 돼서 갔어. 마지막에 주인공은 막 울면서 날 떠나지 마라고 하지만
이제 너 같은 이제 하찮은 인간들하고는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녀의 결론인데, 아무튼 이게 되게 웃긴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되게 재밌는 작품이고요. 그러한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결말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에 보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신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설 안 읽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스포 다 해버렸고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을 결국 넘어서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어쩌면 우리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험하기 위한 다른 어떤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세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하는 SF 소설이나 영화들이 계속해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작품은 10년 전에 이미 그녀를 통해서 나왔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인공지능이 떠나고 인간 혼자 쓸쓸히 남아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혹시 보실 분들이 있다면 그 주인공이 초반에는 항상 컬러풀한 옷만 입고 나와요. 굉장히 컬러풀한 옷. 그 컬러풀한 옷들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 사만다랑 헤어지고 인간적인 성장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하얀색이나 이런 색깔이 없는 무채색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색깔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통 평론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팁으로 드리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